번째 키워드 47년 걸렸는데 뭐 하는데 47년이 걸렸나 보겠습니다. 남북 있던 육로 완전히 끊겼다.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죠. 북측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둘 다 어제 낮 12시쯤 폭파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남북을 잇던 육로가 이로 인해서 완전히 끊겼다라는 건데 이 폭파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네, 저희가 어제 폭파됐던 그 모습 말고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폭파해 왔었던 모습들을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왜 중요하냐? 남북 이 협력의 상징인데 이게 지금 폭파가 됐다.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문가 정대진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 저희가 사실 뭐 어차피 뭐 경의선, 동해선으로 뭐 왕래를 하던 건 아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파, 아까 제가 뭐 살짝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남북 관계가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 돼버린 거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로 네. 경의선, 동해선 이제 연결을 합의를 하고 네. 그게 뭐 2002년, 2003년부터 구체적으로 도로 착공을 하고 실제 연결을 하고 철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한 200회 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경의선과 동해선 통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저희가 했었죠. 그렇죠. 하던 시절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어제부로 2000년 이전으로 상황이 돌아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상징성이 좀 많이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2000년 이전으로 남북 관계가 돌아갔다. 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통해서 그때 좀 화해 어떤 협력의 계기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사실 53년도에 분단이 되고요. 2000년이 될 때까지 47년이죠. 47년 만에 우리 이거 육로 만듭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기까지가 47년 걸렸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몇 초 만에 과과과광 네. 다 이 완전히 끊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뭐 여기서부터 개성십니다라는 이 팻말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장면을 더 많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경의선이라고 하면 아마 요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맞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네. 2007년 10월 2일이었었죠. 기억이 맞다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당시 대통령 그때 이게 참 뭐라고 이거를 건너가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딱 건너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다들 아마 뇌리에 많이 깊게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랬던 그 길이 노무현 걸어서 넘었던 경의선 육로가 17년 만에 북한의 폭파로 끊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소통, 왕래를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럼 소통은 되긴 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도 왕래도 안 되고 지금 소통되는 채널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없다. 물리적으로는 지금 JSA 구역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는 북측이나 우리나라 이게 다시 이제 비무장화 됐다가 더 무장
경비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끊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군 통신선 같은 것들도 지금 다 채널이 좀 차단된 상태인 거죠.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전통 보낼 수는 있겠지만 네. 뭐 회신이 전혀 없는 상태고 또 통신선도 물리적으로 또 완전히 단절을 시켰다가 또 끊었다 하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지금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이제 통신이나 그리고 또 왕래 이런 것들이 지금 차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뭐 왕래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통신도 다 지금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남북 관계는 전혀 상호간 연락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상징적인 의미긴 합니다만 상당히 큰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폭파가 이루어졌던 어제 낮 12시 그 현장에 뭐가 보였느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보였다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는 렉서스 차량이 경의선 폭파 전에 현장에 도착했다. 근데 사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안에 탔는지 안 탔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근데 교수님, 이 차가 왔다는 거 혹 눈속임용으로 차만 왔다 간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왔다 갔을까요? 실제로 왔다 갔을 가능성도 있는 반반인데요. 반반. 반반이긴 하지만 저는 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지금 폭탄 장치를 하고 하는 위험한 현장인데 안 왔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타고 어쨌든 안전장치 때문에 뭐 실제로 내리거나 네. 그러진 않고 차 안에서 좀 현장 지도 같은 역할을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오건 안 오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북에 김정은이 직접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평양은 보내는 거죠. 네. 실제 왔다라고 한들 혹은 또 안 왔다라고 한들 간에 어쨌든 저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현장에 왔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직접 있건 없건 간에 직접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상황입니다. 네. 김정은이 실제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챙길 만큼이나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보란 듯이 차가 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만평이 뭐가 나왔느냐. 만평 같이 볼까요?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남북관계 마지막 입새였는데 마지막 입새를 김정은으로 보이죠. 네, 툭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입새도 따버려졌다. 네, 없다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이렇게 보란 듯이 보라고 폭발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뭐 했느냐. 다음 저희 그래픽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를 보면 좀 가림막이 6m짜리 가림막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 폭파되는 현장이 다 보였어요. 다 이 솟아오르는 모습. 아까 저희 사진으로 봤었죠. 근데 이렇게 폭발을 시키고 폭파가 되면 다 이게 잔해물이 튀죠. 다 이렇게 튀어갖고 이게 결국 MDL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까지 왔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파편 이게 잔해가 상당량이 MDL 이남으로 날아들었다. 그래서 폭파 직후 우리 군은 최전방 감시 초소에서 경고 방송을 일단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 수십 발로 이남 이 100m 지점에 대응 사격을 했다. 요 얘기 합참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북한군은 오늘 12시경 MDL 인근에서 위협적인 폭파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이게 대응 사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쏜 총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뭐 넘어갔으면 사실 더 큰 일이긴 합니다만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사격을 그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 비례적인 사격을 좀 한 것으로 비례적인 보이는데요. 사격이다. 예, 뭐 이렇게 위험한 딱 군사분계선에서 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네. 위험한 폭파 행위를 중지하라. 그리고 또 폭파 행위가 우리 쪽에 피해가 오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기측에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경고 방송을 했겠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폭파가 진행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뭐 우리 쪽에는 폭발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럼 그에 대해서 어쨌든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총을 쏘면서 대응 사격을 좀 한 건데 글쎄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런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긴 했지만 뭐가 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 네. 비례적인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가만히 있진 않겠다 봐라라는 의미에서 대응 사격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1,800억 들인 남북교류 상징 와르르 정부 북법적 책임 물을 듯.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이 사안 관련해서 경의선, 네, 동해선 폭파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좀 묻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 실제적으로 개성공단 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법적 책임을 묻겠지만 이제 답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개성공단 때도 해서 2020년에 개성공단이 폭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그 청구 소멸 시효인 3년 지나기 전에 작년 6월인가 이제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차원이죠. 아, 기록을 해서 나중에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다시 교류 협력하고 할 때 어떤 자금이 들어가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장부에서 계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좀 남겨 있는 차원 뭐 이제 그 정도 차원으로 좀 봐야지 이제 실효성 있게 뭐 송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실제 뭐 돈을 뭐 압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기록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뭘 돈을 청구하고 해서 책임을 물어서 보상을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록 측면에서 좀 남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사실 북한이 움직임이 여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발사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준비하던 거 폭파시키려던 건 폭발을 시켰고 그 다음 단계의 도발이랄까요? 그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사일 발사 같은 것들은 계속 할 수가 있죠. 뭐 북한도 자기네 이제 발사체, 미사일 발사체 성능 개량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뭐 기상 상황이나 기술적 준비가 되는 대로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겁니다. 이거를 뭐 미 대선이 있으니까 뭐 대선 앞두고 뭔가 할 거다라고 뭐 예측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 행동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이벤트 그날에 딱 맞춰서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기술적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고 제반 기상 상황이 다 맞아야 하는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적 일련의 뭔가 의사 표시를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도 그렇고 미 대선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 이제 기술적 준비가 되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날짜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미사일 발사도 하고 뭐 추가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도발이라고 하는 행위들을 뭐 계속 이어갈 거는 충분히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이른바 발사체라고 얘기하는 뭐 미사일 그게 뭐 단거리든 뭐 중거리든 대륙간이든 뭐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안들도 북한이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조금씩 조금씩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죠. 도발은 계속하는데 이 도발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게 사실 관건인 포인트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